청소부 따위가 감히! 재단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장 최영호가 회의실 모서리에 있던 빨간 물감통을 집어들더니 민주를 향해 던졌어요. 차, 민주의 하얀 옷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감이 머리카락을 타고 뺨을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서서 물감을 닦아내며 차갑게 말했어요. 물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저는 박은주입니다. 진짜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술관 청소부였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억만장자의 딸이라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부로 무시당하던 여성의 충격적인 반전 정체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벽 5시 반 을지로 한복판의 유리병 미술관이 조용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도심 속에서 미술관만이 은은한 조명을 품고 있었어요. 서민주가 물기 묻은 버킷을 끌며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28살 월급 18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내며 간신히 버티는 청소부였죠. 낡은 청소복 주머니에서 출입카드를 꺼내 찍는 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또 제일 먼저 왔네. 경비실에서 나온 김병철이 민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살 전직 형사 출신인 그는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민주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병철은 민주의 눈빛을 유심히 봤어요. 민주 씨, 어제 또 야근했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 보여요. 괜찮습니다. 집에 할머니 계셔서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민주가 버킷을 밀며 VIP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새벽빛이 찰랑이고 벽에는 아직 걸리지 않은 빈 액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열릴 박재현 화가의 개인전 준비가 한창이었죠. 팀장 이순자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40살 15년째 이 미술관에서 일하며 모든 직원을 마치 가족처럼 챙기는 상사였어요. 민주야, 커피 마셔. 새벽부터 고생이 많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순자가 커피를 건네며 VIP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재현 화가님 오셔. 작품 최종 점검하신다니까 특히 신경 써줘. 네, 알겠어요. 민주가 낡은 걸레로 손을 닦고 습관적으로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텅 빈 화이트 캔버스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심장 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문득 바닥 청소용 빗자루를 들어 올리는데 손목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붓을 잡은 것처럼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주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캔버스 모서리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을 닦으며 그녀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하늘색 파스텔 가루를 묻혀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민주의 손이 기억을 더듬듯 허공에서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훈련받은 분놀림의 플래시백이 스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갈매기, 모래성을 싸는 아이들이 캔버스 위에 펼쳐졌어요. 이게 뭐지? 민주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낯선 그리움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 이순자가 다시 들어오다가 그림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민주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이게 진짜 내가?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놀라움과 의심 사이를 오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손이 저절로. 김병철이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그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터치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닌데. 민주 씨, 혹시 미술 전공하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병철이 민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0년 형사 경험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주 씨, 이 그림 어디서 본 듯한 스타일인데요? 평범한 청소부의 아침이 비범한 운명의 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바다가 민주를 부르고 있었고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를. 민주야, 혹시 어릴 때 기억 안 나는 거 있어?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나요. 할머니랑 살기 시작한 게 10살 때부터거든요. 그 전 기억은 아예 없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기억상실증이 있었다고. 김병철과 이순자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 이순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어요. 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길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저를 데려다 키우셨다고 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김병철이 그림을 다시 한번 유심히 봤어요. 이상해요. 이런 바다 풍경을 그리려면 실제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맞아. 특히 이 모래성 쌓는 모습 너무 구체적이야. 이순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민주가 캔버스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림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아이들을 본 것 같은데. 뭐라고? 김병철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 조각이 스쳤어요. 바다 냄새, 모래 만지는 감촉, 누군가와 함께 웃던 기억. 민주야, 너 혹시... 이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전시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음의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재현 화가님. 이순자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박재현의 시선은 온통 캔버스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운명의 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시간이 만들어낸 소중한 인연일까요?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린 이 그림이 어떤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될지를. 박재현이 캔버스 앞에서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55살 국내 최고의 풍경화 작가로 명성을 떨치는 그였지만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어요. 화가님, 괜찮으세요? 이순자가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박재현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그의 시선은 캔버스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청소직원 민주가 그렸어요. 청소직원이? 박재현이 민주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실수로. 민주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박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붓질, 이 색감,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김병철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화가님, 민주 씨는 미술을 전공한 적이 없어요. 본인도 어떻게 그렸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그럴 리가 없어. 박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시실 문이 다시 열리며 우아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재현의 아내 수정이었어요. 48살 갤러리 디렉터로 일하며 남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수정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설마. 수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뒤이어 25살의 딸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는 그녀는 아버지의 전시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왜 그렇게? 어머. 예린이 그림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언니가 그리던 바다잖아. 전시실이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박재영 가족에게는 18년 전 사라진 큰딸 은주가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은주는 가족여행 중 실종되었고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맨날 이런 바다 그림 그렸었지.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모래성 쌓는 아이들. 언니가 제일 좋아하던 소재였어요. 예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어요. 박재현이 민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민주입니다. 나이는 28살이에요. 박재영과 수정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산이 맞았어요. 은주가 살아있다면 지금 28살이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으신가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10살 이후 기억밖에 없어요. 민주의 대답에 박재현 부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와 사세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요. 친할머니세요? 아니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혼자 있는 걸 데려다 키우셨다고. 이순자와 김병철이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 박재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주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어지러워요. 김병철이 재빨리 민주를 부축했습니다. 민주 씨 괜찮아요? 머리가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민주가 이마를 짚으며 괴로워했어요. 박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박재현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박재현이 진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당신이 우리 은주인가요? 조용한 전시실에 그의 간절한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18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왜 자신이 그린 그림에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박재현의 간절한 질문이 전시실에 울려 퍼진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해봅시다.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DNA요? 민주가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왜 제가 그런 검사를...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박재현이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간청했습니다.
18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어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예린이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언니인 거죠? 민주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주 씨,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김병철이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니야, 갑작스럽지 않아. 박재현이 소리쳤어요. 이 그림이 증거야. 은주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이순자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화가님, 일단 침착하시고. 민주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그때 수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할게요. 오늘 안에 검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예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급하다고? 18년을 기다렸는데?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바로 와달래요. 긴급 검사 가능하다고 해요. 박재현이 민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뭘 준비해? 당신은 우리 딸이야. 박재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전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병철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화가님, 민주 씨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수정이 울음을 터뜨릴 듯 했어요. 민주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고 있었어요. 검사, 해볼게요. 정말? 박재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제가 누구인지. 이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팀장으로서 민주를 보호해야 하는데. 팀장님 괜찮아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병원에서 체열이 끝났어요. 박재현 부부와 민주가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와요? 예린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24시간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정말 그 집 딸일까요? 78살 할머니 김덕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주야, 할머니가 지금까지 숨긴 게 있어. 뭐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이라고 새겨진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마 내 본명의 이니셜일 거야. 은주, 이유엔주.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치율이.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얼마예요? 박재현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9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정이 민주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야, 내 딸, 정말 내 딸이야. 박재현도 눈물을 흘리며 민주의 어깨를 감쌌어요.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예린이 언니라고 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28년을 서민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박은주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이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순자가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던 거였습니다. 실종 18년 만에 기적. 청소부가 재벌 딸이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진짜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완전 드라마 같은데? DNA까지 일치했다니 대박. 민주의 평범한 일상은 그날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발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작은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은 꺼둔 지 오래였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주야, 밥 먹어. 할머니가 죽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가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집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 있고 싶으면 있고.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28년 동안 함께 했으니 충분해. 할머니의 눈가에 촉촉함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야, 나야, 팀장. 이순자였습니다. 민주가 문을 열어주자 김병철도 함께 있었어요. 선배님도 오셨네요. 걱정돼서 왔어. 김병철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온라인이 완전 난리야. 내 이야기로 도배됐어. 이순자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청소부 신데렐라, 현실판 막장 드라마, 이런 제목들 천지야. 민주가 댓글을 읽어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진짜 그 집 딸 맞아? 너무 뜬금없는데?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 의심스럽다. DNA도 조작 가능하다던데. 돈 냄새 맡고 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진짜 감동적이다. 가족 찾은 거잖아. 할머니도 진짜 대단하시다. 새 인생 시작하는 거네. 축하해. 민주야,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김병철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정말 저일까요? 그냥 우연히 비슷한 그림을 그린 건 아닐까요? DNA가 거짓말하지는 않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잖아요. 민주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박재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주야, 아빠야. 네. 안녕하세요. 민주는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기가 어색했어요. 집으로 와. 내 방도 다 준비해놨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뭘 더 준비해? 넌 우리 딸이야. 박재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편하게 살자. 민주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담스러워?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럴만해. 28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김병철이 공감했어요. 게다가 그 집은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벌가라니.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릴까요? 무슨 소리야. 넌 원래 그 집 딸이었어. 이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랑 여기서 사는 게 편해요. 민주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 원룸을 찾아왔어요. 언니, 어떻게 여기를? 언니가 안아서 직접 왔어요. 예린이 주변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여기서 살았다고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네. 할머니랑 둘이. 언니, 이제 그만 고생하고 우리 집으로 와요. 예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집이 얼마나 큰데요? 언니 방만 20평이에요. 20평이요? 민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는 원룸이 8평이었거든요. 옷도 사드릴게요. 브랜드 옷들로. 저는 브랜드 옷 안 입어도 돼요.
언니는 모르는구나.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 예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술관만 15개예요. 갤러리는 30개 넘고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상도 못한 규모였어요. 할머니도 모시고 와요. 우리 집에 방 많아요. 그건 할머니께 여쭤봐야.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린이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이 할멈은 여기가 편해. 평생 살던 곳인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가고 싶으면 가거라. 할머니,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할멈은 혼자도 잘 살아. 걱정 마. 예린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18년 동안 그리워했어요. 민주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민주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예린이 돌아간 후 할머니가 민주의 손을 잡았어요. 민주야, 내 행복이 우선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 덕분에.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주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할머니, 저 가볼게요. 아침 식사를 하던 할머니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함께 가세요. 아니면 저도 안 가요. 민주야. 안 돼요. 할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민주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박재현 가족이 원룸에 찾아왔어요. 예린의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재현이 할머니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민주가 나를 살렸어.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께서 함께 오셔야 한다고 은주가. 민주가 그러는데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할멈이 그런 큰 집에 가서 뭘 해. 할머니. 민주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28회를 함께 살았는데. 박재현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오십시오. 딸을 맡겨주신 셈 치세요. 아저씨가 왜 그래? 할머니가 당황했어요. 어르신이 아니셨다면 은주를 다시 볼 수 없었어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방이 많아요. 어르신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린도 간청했어요. 결국 할머니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잠깐만 가보자. 할머니. 민주가 할머니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2시간 후 강남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장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민주가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은주야. 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민주가 편해요. 그래도 돼. 천천히 적응하자. 박재현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주와 할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거실만 해도 원룸 5개는 좋게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이쪽이 민주, 은주 방이야. 예린이 안내했어요. 방문을 열자 민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20평은 되어 보였어요. 침대, 화장대, 소파, 책상까지 모든 가구가 새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거예요? 당연하지. 18년 동안 기다렸던 방이야. 예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방은 옆쪽에 마련했어요. 수정이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이런 좋은 방을 이 할멈이. 어르신, 우리 가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박재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성대한 환영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민주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은주야, 많이 먹어. 박재현이 음식을 계속 권했습니다. 아빠, 너무 많아요. 민주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박재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포크 사용법도 서툴렀고 대화 주제도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내일부터 청소일 그만두고 우리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자. 박재현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은 여기서 계속하고 싶어요. 왜? 우리 갤러리가 훨씬 크고 좋은데. 제가 일하던 곳이라 애착이 있어요. 민주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이순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주야, 언론에서 난리야. 내일 출근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가 뉴스를 켜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청소부에서 재벌가 딸로 현실판 신데렐라. 박재현 화가 실종 딸 18년 만에 극적 재회. 기자들이 미술관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민주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박재현이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커다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8년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집 딸일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벌가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깨어나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원룸에서는 할머니의 작은 콧소리 소리라도 들렸는데 여기서는 너무 조용했어요. 할머니. 민주가 할머니 방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 못 주무세요? 여기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민주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우리 집이 그리워? 네. 좁아도 따뜻했는데. 민주야, 후회하는 거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적응이 어려워서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순자였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일찍? 민주야, 큰일 났어. 이순자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미술관에 기자들이 몰려왔어. 내 책상 사진 찍고 난리야. 정말요? 그리고 어떤 기자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DNA 조작 가능하냐고. 민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작이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날 오후 김병철이 저택에 찾아왔습니다. 박재현 가족은 외출한 상태였어요. 선배님, 어떻게 여기까지? 민주 씨, 큰일이에요. 김병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의혹을 퍼뜨리고 있어요. 김병철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심스러운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 계획된 만남 같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누가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불안해했습니다.
민주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재현이 집에 돌아와서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여보, 진정해. 수정이 남편을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 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잖아. 아빠, 저는 괜찮아요. 민주가 위로했지만 박재현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어. 예린도 화가 나 있었어요. 언니, 댓글들 보지 마. 너무 악질이야. 어떤 댓글인데? 돈 때문에 가짜로 꾸민 거다 할머니까지 공범이다 이런 거.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할멈까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민주가 할머니를 안위했어요. 그때 이순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주야,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또 뭔데요? 경쟁 갤러리에서 기자회견 연다고 해. 내일 오후에. 무슨 기자회견요?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라고. 뭔가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민주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병철이 팔을 잡아 지탱해줬습니다. 민주 씨,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어떻게요?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예요. 이번엔 완벽하게. 박재현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아. 당장 내일 재검사하자. 하지만 또 검사하면 사람들이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민주가 걱정했어요. 의심하든 말든 상관없어. 진실이 중요해.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민주의 침대에 와서 함께 누웠어요. 원룸에서 하던 것처럼요. 할머니, 무서우면 할머니 옆에서 자렴.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주야, 할머니가 증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 뭔데요?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주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10살 때 찍은 거야. 손가락 모양을 봐. 사진 속 어린 민주의 손가락 자세가 독특했어요. 이 버릇은 못 고치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 민주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사진과 똑같은 자세였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당연하지. 이런 건 흉내 낼 수 없어. 할머니의 말에 민주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이 집 딸 맞죠? 그럼. 할머니가 확신해. 마음의 가족과 피의 가족 사이에서 민주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재현의 저택은 작전본부가 되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할머니가 가져온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자. 김병철이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전직 형사의 피가 끓고 있었어요. 선배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민주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먼저 누가 의혹을 퍼뜨리는지 찾아야 해요. 이순자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내가 온라인 게시글들 패턴 분석해봤는데 뭔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 예린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 올리는 시간이 너무 규칙적이야.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8시.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같다는 뜻이네요. 김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IP 주소를 역추적해 보니까 이순자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같은 건물에서 나와. 강남에 있는 어떤 갤러리 사무실이야. 박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갤러리가 어디야? 아트하우스 갤러리라고 써 있어요. 아트하우스? 박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아는 곳이야?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최대 경쟁업체야. 대표가 최민석이라고. 그 사람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민주가 의아해했어요. 김병철이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민주 씨가 재벌가 딸로 밝혀지면서 미술계 판도가 바뀔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박재현 화가님 영향력이 더 커지잖아요.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위협이죠. 이순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 그래서 민주를 가짜로 만들려는 거구나. 허나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박재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돼. 예린이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언니 어릴 때 특징들을 더 찾아보는 거야. 할머니가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것들도 있어. 상자 안에는 민주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게 이렇게 많았어요? 너 맨날 그림 그려대서 버리기 아까웠거든. 박재현이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내 화풍이야. 정말요? 봐봐, 이 색감, 이 붓터치, 내가 가르친 기법 그대로야. 수정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신기하네. 기억을 잃었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김병철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순자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뭔데? 온라인에서 가짜 기사 쓴 기자 찾았어. 이 사람 전과자야. 화면에는 기자의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3년 전에 허위 기사로 벌금형 받았네요. 김병철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기자도 돈 받고 가짜 기사 쓴 거네? 예린이 분개했어요. 10중 8구 그럴 거야. 선배님, 이 기자 연락처 알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알아볼게요. 그때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주 씨죠? 저는 기자 박현우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한가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민주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어려워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최민석 대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민주의 눈이 번쩍였어요. 뭘 숨기고 있다는 거죠?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전화를 끊고 민주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김병철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순자가 맞받아쳤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박재현이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가는 게 나아요. 혼자는 위험해. 예린이 반대했습니다. 선배님이 멀리서 지켜보시면 안 될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김병철이 동의했어요. 2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기자 박현우는 의외로 젊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였어요. 민주 씨,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정보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최민석이 누군가한테 거액을 받았어요. 민주 씨를 가짜로 만들라고. 누구한테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곧 알아낼 거예요.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짜 적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더 큰 음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기자 박현우와의 만남에서 돌아온 민주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정보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뭐라고? 누가 100억을 줬다고? 박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최민석 대표가 누군가한테 100억 원을 받고 저를 가짜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100억이면 보통 개인이 낼 돈이 아니야. 김병철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죠?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까지 민주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순자가 분노에 떨었어요. 박현우 기자가 추가로 전해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민주가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진짜라는 게 확인되면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타격을? 예린이 의아해했습니다. 상속이나 그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대요. 그 순간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설마, 뭔데, 자기야? 박재현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재산, 은주가 없는 동안 예린이가 전부 상속받기로 되어 있잖아. 예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설마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누구요? 누가 언니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김병철이 뭔가 떠올렸다는 듯 말했어요. 혹시 박재현 화가님 형제분이나 친척분 중에 형제? 박재현이 굳어졌어요. 아, 제 동생이 있긴 하지만 설마 동생분이 어떤 분인데요? 박재훈이라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 수정이 보충 설명했어요.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 문제로 고생이 많았어요. 혹시 연락해 보시죠. 김병철이 제안했습니다. 박재현이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항상 받는데 그때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봐. 김병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세요? 민주 씨죠? 낮고 차가운 남성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당신은 가짜니까. 뭐라고요? 민주가 깜짝 놀랐어요. DNA 조작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돈만 있으면. 당신이 누구죠?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군지가 아니라 당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협박 전화예요. 박재현이 분노로 얼굴을 붉혔어요. 감히 내 딸을 협박해? 이것들이.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 은주를 위협하는데? 그때 이순자의 휴대폰도 울렸어요. 미술관에서 연락 왔어. 전화를 받더니 이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주야, 큰일이야. 왜요? 미술관에 폭탄 신고가 들어왔대. 경찰이 와서 전부 대피시켰어. 폭탄?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가짜 신고일 거야. 겁주려는 수작이지. 김병철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 TV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박재현 화가 딸 재회 사건, 조작 의혹 제기되어 경쟁 갤러리 대표 확실한 증거 있다 주장. 네티즌들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 의심. 화면에는 최민석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것을. 민주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떡해요? 이제 전 국민이 저를 사기꾼으로 볼 거예요. 아니야. 박재현이 민주를 끌어안았어요. 넌 내 딸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린도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지켜줄게요. 할머니가 민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주야, 할머니가 증인이야.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 줄게. 김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에요.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해요. 이순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정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재현의 휴대폰이었어요. 여보세요? 형? 미안해. 동생 박재훈의 목소리였어요. 재훈아? 지금 어디 있어? 형?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랬어. 박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재훈의 고백은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박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어요. 재훈아, 대체 무슨 소리야?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생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투자자들이 전부 손을 뗐고 빚이 500억이 넘어. 500억? 수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100억을 받았어. 은주를 가짜로 만들면 형 재산이 내게 넘어온다고 했거든. 박재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그런 제안을 했어? 그건 말할 수 없어. 형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이미 피해가 갔잖아. 박재현이 소리쳤어요. 예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언니가 진짜 가족인데. 예린아, 삼촌이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 가짜인 건가요? 아니야. 박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내 진짜 딸이야. DNA가 증명했잖아. 하지만 삼촌이 돈을 받고 그건 별개야. DNA는 조작할 수 없어. 그때 김병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DNA 조작도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김병철을 바라봤어요. 요즘 기술로는 혈액 샘플을 바꾸거나 검사 과정에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 재검사도. 민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해야 해요. 이순자가 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 온 나라가 민주를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민주를 의심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가짜 딸 의혹 확산, 네티즌 분노, 사기극 아니라면 재검사하라. 박재현 화가 가족, 침묵으로 일관. 댓글들은 더욱 악랄했어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할머니까지 사기 공범이지? 재벌되고 싶어서 작정하고 준비했네. 할머니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주야, 할머니까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민주가 할머니를 안위했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술관에서였어요. 팀장님? 이순자가 받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무슨 일이에요? 민주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술관 앞에서 시위하고 있대. 창밖을 보니 박재현의 저택 앞에도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박은주 나와라. 사기꾼들 다 잡아넣어라.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민주를 믿는다. 진실을 밝혀라.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박재훈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더 큰 문제가 있어. 또 뭔데? 그 사람들이 형 갤러리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뭐라고? 주요 후원자들에게 협박하고 있어. 형과 거래하지 말라고. 박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미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 수정이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이 망하는 거야. 완전히. 예린이 분노에 떨었어요. 삼촌, 이제 만족해요? 우리 가족 다 망쳐놓고. 예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언니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민주가 예린을 말렸습니다. 예린아, 그만해. 언니, 언니는 왜 그래요? 저런 나쁜 사람 편들지 말아요. 예린이 말이 맞아. 박재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훈,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형, 가족을 배신한 놈과는 할 말이 없어. 박재현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뭐야? 김병철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란이야. 누군가 집에 계란을 던지고 있어. 민주가 창문을 열었을 때 계란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맞았어요. 사기꾼, 가짜 공주, 군중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민주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족도 명예도 심지어 할머니와의 평범한 일상도. 할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민주야,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민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내 편이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와 박재현 가족이 새로운 병원에서 진행한 두 번째 DNA 검사였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치율이 0%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뭐라고요? 박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민주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어요. 김병철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그럼 처음 검사는 뭐였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작된 것 같습니다. 혈액 샘플이 바뀌었거나.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럼 저는 정말 남이었던 거네요. 민주의 목소리가 공허했습니다. 예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아니 민주 씨. 그 민주 씨라는 호칭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재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정말 가짜였나요? 박재현 화가님, 한 말씀. 박재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재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건가요? 민주 씨를 어떻게 처벌할 건가요? 사과할 계획은 있나요? 박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 순간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을 믿어준 사람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민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집에서 나가줘. 수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박재현이 아내를 말렸지만 수정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거잖아. 18년 동안 그리워한 마음을. 예린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민주는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어떻게 됐어? 할머니, 저 가짜였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재검사에서 0% 나왔어요.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잘못 본 거야? 이순자와 김병철도 충격을 받았어요. 민주야, 정말 몰랐어? 이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그림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김병철이 따져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박재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을 싸서 나가주세요. 아, 빠, 더 이상 당신은 내 딸이 아닙니다. 박재현의 목소리에 얼음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가지고 장난친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예린이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라고 불렀던 제가 바보였어요. 민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요. 수정이 소리쳤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가짜 딸 민주 재검사에서 혈연관계 아닌 것으로 판명. 국민을 속인 대형 사기극으로 드러나. 박재현 화가 가족 완전히 속아 넘어가. 댓글들은 더욱 잔인했어요. 역시 가짜였네. 뻔했는데. 감옥에 보내야 해. 할머니까지 공범 아니야? 불쌍한 척하더니 다 연기였구나.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민주야, 정말 할머니를 속인 거야? 할머니,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게 뭐야? 28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순자도 등을 돌렸습니다. 민주야, 나까지 이용한 거야? 15년 동안 챙겨준 나를. 팀장님, 그만해. 더 이상 팀장이라고 부르지 마. 김병철마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민주 씨, 정말 실망입니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가족도, 친구도, 할머니의 신뢰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집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사기꾼 나와라. 감옥에 보내자. 민주가 방에 홀로 앉아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28년의 인생이 모두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축하한다. 이제 진짜 끝이다.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박살났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28년의 인생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저 갈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등만 돌린 채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주는 원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행히 여분 열쇠가 화분 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잊고 간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28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정말 내가 누구지? 민주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자신에 대해 숨긴 게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일기, 첫 페이지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997년 3월 15일. 오늘 민주를 데려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이가 계속 동생을 찾는다고 했다. 그리고 아빠가 그림 그려줬다고 하더라.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7년 4월 2일. 민주가 악몽을 꾸면서 계속 엄마를 부르며 운다. 1997년 5월 10일. 병원에서 민주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이상하다고 했다. 머리를 다친 흔적이 있다고.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가 숨을 멈췄어요. 1997년 6월 1일. 경찰서에 신고하려다 말았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한다. 혹시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일단 더 지켜봐야겠다. 2001년 8월 3일. 민주가 15살이 됐다. 가끔 이상한 말을 한다.
집이 컸는데 왜 여기는 작아? 라고. 나 혹시 부잣집에서 살았을까? 일기를 읽을수록 민주는 확신했어요. 할머니도 진실을 몰랐다는 것을. 그때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병원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환자명 미상, 추정 나이 10세, 진단 외상성 기억상실증, 머리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소실, 특이사항 환자가 계속이, 제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림, 본명일 가능성 높음. 민주가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자신이 제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정말 박은주였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김병철이 들어왔습니다. 민주 씨, 여기 있었군요. 선배님, 어떻게?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갈 곳이 없을 텐데 여기 올 것 같아서요. 김병철이 민주의 손에 든 서류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일기랑 제 옛날 진료 기록이에요. 김병철이 기록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거 대단한 발견이네요. 뭐가요? 민주 씨 머리 외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사고를 당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사고요? 예. 가족과 함께 있다가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고 헤매던 것일 수도 있어요. 민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제가 진짜 박은주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 왜 DNA가 안 맞는 거죠? 김병철이 고민하더니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첫 번째 검사가 진짜고 두 번째 검사가 조작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민주 씨를 가짜로 만들려고 100억을 썼잖아요. 두 번째 검사를 조작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민주가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그럼 진짜 적은 아직 숨어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박재훈 씨는 그냥 이용당한 거고 진짜 흑막이 따로 있어요. 민주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선배님, 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직접 조사할 거예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예요. 김병철이 감탄했어요. 민주 씨,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이제 남의 동정이나 사랑에 기대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찾겠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 민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고. 선배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김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두 번째 DNA 검사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민주가 할머니의 일기와 의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내부에 공범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검사 과정에서 샘플을 바꾸거나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병철이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병원 직원들을 조사해 볼게요. 그때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리해 온 것이었어요. 발신자는 예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주야. 나야. 이순자의 목소리였어요. 팀장님?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순자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니야. 15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인데 너를 한 번은 믿어봐야겠어.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팀장님,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내가 말한 기자 박현우 말이야.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이 기자가 최민석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최민석이 이 기자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어. 김병철이 놀라며 전화를 들었어요. 어떤 협박이요?
박현우가 최민석의 과거 비리를 증거로 잡고 있대. 그래서 최민석이 어쩔 수 없이 민주를 공격하게 된 거야. 그럼 진짜 흑막은 박현우라는 뜻인가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박현우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어. 더 큰 놈이 있다는 얘기지. 1시간 후 이순자가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현우 주변 인물들 조사 자료야. 이순자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 기자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 리스트야.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이름을 발견했어. 누구요? 박재현 화가 동생 박재훈이 아니라 다른 박재훈이야. 김병철이 자세히 봤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야. 그런데 주 고객이 해외 투자 회사들이야. 민주가 뭔가 떠올랐어요. 혹시 상속 전문 변호사인가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만약 제가 진짜 박은주라면 박재현 화가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김병철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야. 누군가 민주 씨가 진짜 상속자가 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요? 박재현 화가님한테는 동생이랑 예림밖에 없는데.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조사해봤는데 박재현 화가 주변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누구요? 갤러리 공동 경영자들, 주요 후원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순자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박재현 화가가 설립한 미술재단 이사진들이야. 재단요? 응. 박재현 화가가 은주를 잃고 나서 만든 실종 아동 지원 재단이야. 자산이 1,000억이 넘어. 민주가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진짜 박은주라면 재단 이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김병철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적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재단 이사진 중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죠? 민주가 물었어요. 직접 만나보는 거야. 이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단 이사진들을 만나서 반응을 보는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해. 더 이상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 민주가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김병철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재단 이사진 명단부터 구해야 해요. 그리고 각자 배경을 조사하고, 그리고 누가 박현우와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내는 거야. 이순자가 덧붙였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도 진실이 궁금해. 김병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작전 시작이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미술재단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민주가 직접 요청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긴급 이사회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가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김병철과 이순자가 양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박은주입니다. 진짜 이사진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재단 이사장 최영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에서 부모가 아니라고 나왔잖소. 두 번째 검사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민주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병원 내부 직원의 증언서입니다. 김병철이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검사 당일 누군가 검사실에 무단 침입해서 샘플을 바꿨습니다. 누가요? 재단 이사님들 중 한 분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재단 계좌에서 100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에요. 이사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돈이 최민석에게 갔고
최민석은 박현우에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를 공격했습니다. 김병철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럼 누가 100억을 빼돌렸냐는 건데. 민주가 이사장 최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영호 이사장님, 당신이었죠? 무슨 소리요? 최영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습니다. 이순자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최영호와 박현우의 통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현우야, 일이 틀어졌어. 민주가 너무 끈질기게 파고든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재단 돈 100억 빼낸 것도 들통나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민주 탓으로 돌리면 됩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최영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확인받은 원본입니다. 김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수정과 예린도 따라왔어요. 은주야. 박재현이 민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믿어주시는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바보였어. 수정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딸아, 엄마가 잘못했어. 예린이 언니라고 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우리 언니 맞죠? 그럼, 언니야. 민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최영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DNA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김병철이 새로운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제3의 병원에서 재검사한 결과입니다. 99.99%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순자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민주 어릴 때 피아노 치는 모습이에요. 손가락 자세가 독특하죠? 박재현이 깜짝 놀랐어요. 이 자세, 내가 은주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방법이야. 그리고 이것까지. 민주가 목걸이를 꺼냈어요. 제 목걸이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수정이 그 목걸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은주 10살 생일에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최영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재단 돈을 사적으로 썼을 뿐이야. 은주가 돌아오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그래서 딸을 가짜로 만들려 했다는 거요? 박재현이 분노로 떨었어요. 18년 동안 딸을 그리워한 아버지 마음을 우롱한 거요? 그때 최영호가 갑자기 회의실 모서리에 있던 물감통을 집어들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청소부 따위가.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빨간 물감이 민주의 하얀 정장과 머리카락을 흠뻑 적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민주가 물감을 닦아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경찰이 들어와 최영호를 체포했습니다. 최영호 업무상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민주 가족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재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딸 은주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만큼 모든 오해가 풀리길 바랍니다. 민주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병철 선배님과 이순자 팀장님께.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어요. 가짜 딸 의혹, 재단 이사장의 조작극으로 밝혀져. 박은주, 진짜 딸로 최종 확인. 100억 횡령한 최영호, 증거 인멸 위에 악질 공작.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였구나. 미안하다. 악질들 때문에 고생했네. 가족 재회 축하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미술관 VIP 전시실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돌아온 시간 마이너스 박은주 개인전이었어요. 새벽 5시 반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재현이 함께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은주야, 내 그림이 이렇게 많았구나. 벽에는 민주가 어릴 때부터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했던 것들이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린 거예요.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바다 그림, 정말 신기해. 박재현이 감탄했어요. 18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던 바닷가와 똑같아. 그때 전시실 문이 열리며 수정과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드레스 정말 예뻐. 예린이 민주의 하얀 드레스를 보며 박수쳤어요. 엄마가 골라주신 거야. 내 딸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수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이제는 박재현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주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민주야, 아니, 은주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진짜 엄마셨어요. 그럼 피로 낳은 부모도 마음으로 기른 부모도 모두 진짜 가족이지. 이순자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민주야, 축하해. 팀장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민주 개인전인데. 김병철도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민주 씨, 정말 대단해요. 청소부에서 작가가 되다니.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민주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오전 10시 전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6개월 전 민주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주입니다. 민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전시회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전시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시이기도 하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엇보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김병철 선배님, 이순자 팀장님, 그리고 민주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28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께 특히 감사드려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마음과 시간, 그리고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요. 박재현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저는 딸을 2번 잃었습니다. 한 번은 사고로, 한 번은 제 의심 때문에.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힘으로 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가족도 얻었습니다. 박재현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은주를 길러주신 할머니, 끝까지 도와주신 이순자 씨, 김병철 씨, 모두 우리 가족입니다.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주가 라이브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어요. 캔버스 앞에 선 민주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바다 그림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모래성을 싸는 아이들 옆에 어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박재현 부부, 예린, 그리고 이순자와 김병철까지 완성됐어요. 민주가 붓을 내려놓자 박수가 쏟아졌어요. 제목이 뭐예요? 한 관객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민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전시실에서 7명의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은주야, 행복하니?
박재현이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민주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 혼자 그림을 그리던 청소부는 이제 사랑받는 딸이자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가족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DNA 불일치 사건인 줄 알았는데 뒤에 이렇게 큰 음모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주가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처럼 마음으로 사랑하고 키워주신 분도 진짜 가족이고 이순자 팀장님이나 김병철 선배님처럼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가족 같은 존재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해피엔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민주처럼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텨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사연극장 온에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